선덕여왕.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서라벌에 봄이 왔어요. 대궐 뒤뜰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승만공주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꽃잎을 밟으며 사뿐사뿐 걸어왔어요. 덕만 언니, 어서 나와요. 이제 곧 출발해요. 그 소리에 다른 한 소녀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진평왕의 딸 덕만공주였지요. 오늘이 춘추의 생일인데 덕만 언니는 꾸미지도 않고 그렇게 책만 읽고 있으면 어떡해요. 덕만공주는 책을 덮으며 빙긋이 웃었어요. 조카 생일 잔치에 이모가 요란하게 꾸밀 필요가 뭐가 있니? 덕만공주는 수수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는 덕만공주의 얼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 느껴졌지요. 진평왕은 여러 딸 가운데서 덕만공주를 가장 아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덕만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생일을 맞은 김춘추는 천명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김춘추의 집 앞은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귀족들로 시끌벅적했어요. 이윽고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진평왕과 덕만공주, 승만공주가 도착했어요. 귀족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요. 그렇다면 다음 왕은 당연히 왕족 중에서 골라야 하지 않겠소? 글쎄, 공주이긴 하지만 덕만공주님은 훌륭한 성품과 지혜를 지니셨으니 장차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기도 하오만. 아니 공주가 왕이 되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덕만공주는 귀족들의 이런 수군거림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그대들은 나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요. 나는 반드시 훌륭한 왕이 될 것이요. 덕만공주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모님들께서 와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김춘추가 덕만공주와 승만공주에게 의젓하게 인사했어요. 김춘추는 올해 15살로 화랑수련을 받고 있었지요.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이 무겁게 말을 꺼냈어요. 다들 폐하께 왕자님이 없고 공주님만 있다 하여 말이 많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새 왕을 뽑는다는 핑계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자 진평왕이 말했어요. 이보게, 나는 덕만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네. 내가 죽은 후에 혹시 덕만공주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자네가 막아주길 바라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김춘추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덕만 이모님은 훌륭한 왕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모님을 지켜드릴 테니 염려 마십시오. 덕만공주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바마마, 이런 든든한 조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모두들 김춘추와 덕만공주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당나라 황제가 그림과 꽃씨 한 봉지를 신라에 보내왔어요. 그림에는 신라에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꽃이 그려져 있었지요. 모두들 신기해하며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덕만공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군요. 아니, 그림을 보고 꽃에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진평왕이 묻자 덕만공주가 대답했어요. 꽃씨를 심어 꽃이 피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꽃씨를 심자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었는데 놀랍게도 덕만공주의 말처럼 그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과연 향기가 나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덕만공주가
그림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꽃에서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지 않습니까? 진평원과 대신들은 덕만공주의 총명함에 감탄했어요. 그날 밤 덕만공주와 김춘추가 대궐 뜰을 걷고 있었어요. 이모님,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김춘추가 묻자 덕만공주가 말했어요. 춘추야, 너는 당나라 황제가 왜 그런 그림을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춘추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덕만공주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 그림 속의 꽃은 모란꽃이란다. 모란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어서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지. 당나라 황제는 혼이 나지 않고 혼자 있는 나를 비웃으며 그림과 꽃씨를 보낸 거야. 그렇지 않아도 신라를 얕잡아 보고 있는데 여자가 왕이 되면 신라를 실컷 무시하겠다는 뜻이겠지. 게다가 귀족들마저 내가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덕만공주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몇 년 뒤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귀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군사들이 들어왔어요. 누구냐? 귀족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러자 군사들 사이에서 김영춘의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감히 그대들이 선왕의 뜻을 거스리려는 것인가?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귀족들의 움직임을 살피던 김용춘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덕만공주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던 귀족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렇게 하여 덕만공주가 진평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되었지요.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있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화벌에 영묘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 마당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연못을 옥문지라고 불렀어요. 흰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 갑자기 옥문지에 개구리 떼가 나타나서 울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한겨울에 개구리가 울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아무래도 나라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소. 대신들과 백성들은 가슴을 졸였어요. 한편 선덕 여왕을 싫어하던 귀족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여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며 선덕 여왕에게 잘못을 돌렸어요. 그러고는 선덕 여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왕위에 올리자고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선덕 여왕은 알천 장군과 필탄 장군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군사 2,000명을 데리고 설화벌 서쪽에 있는 여궁곡이라는 골짜기로 가시오. 거기에 분명 백제군이 숨어 있을 것이니 그들을 잡아오시오. 알천 장군과 필탄 장군은 선덕 여왕의 뜬금없는 명령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하지만 선덕 여왕을 믿고 따르던 두 사람은 각각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설화벌 서쪽으로 향했어요. 여궁곡을 아시오? 나는 여태껏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소. 나도 그러하오. 하지만 여왕 폐하의 명령이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며칠을 헤맨 두 사람은 신라와 백제의 경계가 맞닿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여궁곡이었지요. 알천 장군은 몸이 재빠른 젊은 군사 한 명과 전쟁 경험이 많은 늙은 군사 한 명을 뽑았어요. 마을 사람처럼 차려입고 주변을 다니면서 백제군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보아라.
나머지 군사들은 백제군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라. 2명의 군사는 나무꾼 차림을 하고 여군곡을 샅샅이 뒤졌어요. 한참을 찾아다니던 2사람은 드디어 골짜기 깊은 곳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지요. 2사람은 몸을 바짝 낮추고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그곳에서 낯선 군복을 입은 군사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늙은 군사가 속삭였지요. 저들은 백제군이야. 예전에 전쟁터에서 봐서 알아. 2사람은 한 걸음에 알천 장군과 필탄 장군에게 달려가 백제군을 찾았다고 보고했어요. 알천 장군과 필탄 장군은 바로 공격 작전을 세웠어요. 내가 백제군의 앞쪽에서 공격하겠으니 필탄 장군은 골짜기 뒤쪽을 막고 있다가 달아나는 백제군을 치면 될 것이오. 완전히 도간에 든 쥐를 잡는 셈이군요. 하하하. 밤이 깊어지자 신라군은 공격 준비를 서둘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제군은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알천 장군은 백제군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하라! 백제군을 무찌르자! 신라군은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백제군이 숨어있는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신라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백제군은 크게 당황했지요. 잠이 덜 깬 백제 군사들은 부랴부랴 갑옷을 챙겨 입고 무기를 찾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신라군의 공격에 백제군은 바람 앞에 낙엽처럼 쓰러졌지요. 겨우 살아남은 백제 군사는 우왕좌왕하며 골짜기 뒤쪽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골짜기 뒤쪽에는 이미 필탄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이 쫙 깔려 있었지요.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해치워라! 필탄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도 용감하게 백제군을 공격했어요. 백제군은 결국 신라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왕폐하 만세! 만세! 신라군은 여군곡이 떠나가도록 만세를 불렀어요. 여군곡에서 거둔 승리로 대궐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어요. 대신들이 선덕여왕에게 물었지요. 폐하, 백제군이 여군곡에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선덕여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개구리 얼굴을 자세히 보면 투구를 쓴 군사의 모습과 닮았소. 그래서 나는 적군이 우리 신라를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요. 겨울에 내리는 눈은 흰색이고 흰색은 서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라벌 서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대신들은 선덕여왕의 뛰어난 지혜와 예지력에 감탄했어요. 여자가 왕이 되었다고 불안해하던 대신들도 점차 선덕여왕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지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며 신라를 무시하던 고구려와 백제도 선덕여왕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선덕여왕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자식이 많거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에는 세금을 줄여주었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않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에 대비해 군사를 강하게 훈련시켰지요. 또한 나라 안에 절을 많이 짓게 했어요. 선덕여왕은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웠어요. 목탑의 각 층은 신라를 위협하던 일본, 중국, 오월, 탕나, 응유, 말갈, 당국, 여적, 예맥 이렇게 9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선덕여왕은 신라가 이 9나라를 누르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아 9층 목탑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끝내 선덕여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비담이라는 귀족이었지요. 비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중 선덕 여왕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나는 정확히 한 달 뒤에 죽을 것이요. 내가 죽거든 승만공주를 다음 왕으로 받으시오. 대신들은 선덕 여왕의 말에 당황했지요.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역자 비담은 곧 잡힐 것이옵니다. 약해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신들이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선덕 여왕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비담의 반란을 지켜보던 김춘추가 선덕 여왕에게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김춘추는 신라 최고의 장수 김유신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반란군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자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선덕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의 공격에 맞서 김춘추의 군대는 격렬하게 싸웠어요. 여왕 폐하를 모욕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단하라. 반란군과 김춘추의 군대가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선덕 여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선덕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반란군은 기세가 더욱 높아졌지요. 선덕이 죽었다.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비롯한 장수들은 비담과 힘겹게 싸우면서 선덕 여왕의 유언에 따라 승만공주를 신라 제28대 진덕 여왕으로 모셨어요. 또 여왕이라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비담의 반란군은 더욱 거세게 공격해 왔어요. 하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의 군사들도 최선을 다해 맞서 싸웠지요. 오랜 전쟁 끝에 김춘추와 김유신은 반역자 비담을 사로잡았어요. 진덕 여왕은 비담의 반란군 무리에게 엄한 벌을 내렸어요. 진덕 여왕은 선덕 여왕을 본받아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왕이 되었지요.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와 뛰어난 능력으로 선덕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린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답니다.